네, 4월 21일 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반가운 얼굴, 저한테는 더 반가운 얼굴입니다. NH투자증권 이혁진 차장님의 인사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혁진 네. 차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지난번에 클로징벨 통해서 한번 뵙긴 아, 했는데, 네. 그쵸. NH투자증권, 제가 또 아침엔 투자할 때 네. 오랜 인연이 있고, 아, 네. 그립습니다. 예. 이렇게 아유, 다시 왜요? 뵙게 또 돼 그렇게.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반가운데, 네. 그 뭐 시청자분들한테는 견자단이라는 네. 애칭으로 예. 굉장히, 네, 뭐 친근하실 텐데, 요즘 바쁘시죠? 아, 엄청 바쁘시다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의 직군, 네. 저희 직업이 뭐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늘면서 이제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머니무브는 어떤 중간 지점도 아니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태동 단계라고 좀 몸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세미나 이런 게 많아진 네.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께서 네네. 저희 네. 3프로 세미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세미나가 본업인 것처럼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개인 그 초고액 자산가분들의 아, 주식을 실제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쵸. 예, 그래서 사실 뭐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는 뭐랄까요, 경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주식 시장 이야기 하지만 제가 직접 뵙는 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은 이런 주식을 얼마만큼 언제 사시는지, 또 지금은 어떤 주식이 조금 더 빠를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직업이 뭐 저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고액 자산가 위주로 이제 네, 네, 맞습니다. 만나시고, 예. 네, 세미나에서도 이제 네. 경제 뭐 증시 얘기를 전해주시고, 야, 근데 진짜 바쁘실 만도 한 게 이게 웬일입니까? 코스피 지수가요. 네. 네, 6,300선이 약간 어떻게 보면 꿈처럼 느껴졌어요. 왜냐 한번 네. 찍었지만 찍고 내려왔는데 변수가 너무 큰 게 생겼기 때문에 네. 저기까지 다시 언젠간 가겠지만 좀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단숨에 이렇게 네. 또 회복을 하는 힘을 보면서 진짜 증시가 달라졌구나. 뭔가가 아무튼 달라졌다라는 걸 저는 좀 느끼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 더 느끼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전과 같은 경우라면은 증시가 빠졌을 때 이제 끝이구나 라고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제가 많이 뵙는 초고액 자산가분들 중심으로 그랬죠. 자,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자, AI나 그다음에 글로벌 방산 사이클이나 이런 뭐랄까요, 끝나지 않을 사이클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 때문에 지금 저점을 잡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번에 주가가 2월 말부터 3월 정도까지 빠지는 구간에서 제일 많이 판 수급 주체라고 하면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실제 한 외국인이 한 30조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판 이 실제 주식을 더 들어가면은 전자 닉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와 닉스의 그 전쟁 중에 EPS 전망치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쵸. 자, 그럼 외국인은 도대체 왜 팔았을까? 이걸 조금 더 파고 들어보면은 저 같은 약간 스토커 재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는데, ETF, 그러니까 산업의 전망을 보는 ETF 자금은 플러스였습니다. 글로벌 올로케이션, 그다음에 EM 펀드에서 마이너스였습니다. 즉 이번에 전자닉스를 판 자금은 반도체나 AI 사이클에 대한 피크아웃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해진 아시아의 환경을 해지하기 위한 이 자산 배분에 대한 측면이 좀 강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다시 신고가를 갔죠. 그쵸.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좀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피크아웃을 하는 것 같으니까, 또 갑작스럽게 종전이 올지 모르니까 나간 자금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자, 문제는 개인들이 그렇게 팔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뭐랄까요, 저가에 팔고 고가에 사버리는 좀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나오는데, 네. 결론적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위기 뒤에 신고가 경신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봐왔던 사이클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해석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네. 3월까지 외국인이 정말 많이 매도를 맞아요. 했었기 때문에 네, 도대체 네. 왜 이렇게 파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사장님께서 파고 들어가신 결론은 네. 요거는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 약간 했지 뭐 요런 네. 느낌이었지 전자닉스가 싫거나 반도체 이제 끝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었다라는 맞습니다. 것과 예.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리밸런싱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만만치 않게 있었죠.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2월 중순까지는 말씀하셨던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올라서 또 팔기도 쉬운 장이라서 이제 많이 오른 장을 좀 팔아서 사실 소프트웨어 주식을 사기 너무 좋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기 좋은 시기였죠. 실제 2월 중순 정도까지 미국의 IG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ETF들에는 플러스 펀드 플로우가 플러스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저는 2월 중순에서 뭐 조금 하순 넘어갈 때까지는 많이 오른 자산을 좀 팔고 많이 빠진 자산을 사기 위한 순매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월 이후에 급격한 외국인 매도는 뜯어보면 EM 펀드와 에셋 올로케이션 성격의 펀드들이 아웃플로우 됐었다. 근데 그런 비슷한 기간 동안 업에 대한 본질을 보고 들어오는 기대감을 들어오는 ETF 자금들은 플러스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가 피크아웃하거나 아니면 종전이 됐을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들어올리면서 신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을 만한 오히려 빈집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달라진 게 외국인이 오늘 외국인 기관의 힘으로 이제 코스피도 사상 네.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해내는 힘인데 이런 날 여지없이 개인은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전에 비하면 우리 개인분들이 주식을 기가 막히게 잘하신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맞습니다. 스마트해졌다. 예, 예. 오. 그런 것이 네. 저는 우리나라에 유독 발전한 이제 주식 유튜브, 그다음에 콘텐츠, 정말요? 텔레그램 이런 문화라고 오.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거는 부동산에서 저희도 일조를 좀 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3프로 TV도 상당히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콘텐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정부의 정책의 영향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 굳이 이번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결론들을 상당히 많이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진폭은 실제로 한 30년 정도 통계를 보면 점점 작아져요. 근데 주식은 이런 콘텐츠들이 되게 없었어요. 사실 3프로 TV만 하더라도 3프로 TV나 3프로 TV 얘기 많이 하는데 해외 주식 콘텐츠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한 최근 2년 동안 저희 지금 아침에 하고 있는 아침의 투자를 비롯해서 네네네. 국내 주식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변동성 확대 이벤트가 나왔을 때 혼자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이성적인 판단을 도움을 주는 콘텐츠들이 많아져서 이 진폭의 주기도 짧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개인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일조 했다고 네.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고 거기에 또 일조해 주셨고 대화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들도 진짜 일조하시고 예, 그죠? 다 맞습니다. 이게 네. 그런 어떤 힘인데 네. 근데 차장님 지금 전쟁 중이에요. 네. 전쟁 중이고 어제부터 진짜 너무 헷갈리는 게 물론 어제부터가 아니라 지난주부터긴 한데 네. 미증시는 13일 연속 뭐 나스닥, 맞습니다. S&P 500 올라가고 물론 그 연속적인 거는 좀 끊기기는 했는데 사상 최고치 미국이 먼저 찍었고 우리도 뒤따라서 사상 최고치. 근데 전쟁 중이고 네. 호르무즈 해협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뭐 2차 협상 만난다 안 만난다 모르겠어요. 이런 네. 어지러운 와중에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이거는 아주 긴 시계열로 보면은 네. 증시가 뭐랄까요, 경기 리스크, 뭐 금리나 경기 침체 리스크가 아닌 돌발적인 상황에서 크게 빠졌을 때는 그 결말이 항상 가장 높은 확률로 대부분 신고가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네. 이 돌발적인 리스크가 나왔을 때 우리의 사람과 또 정부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 정책들을 사용합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서 어떤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소비 경기가 아주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바로 미국의 연준은 제로 금리를 썼죠. 그러면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라도 풀린 유동성 때문에 신고가가 나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뒤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자, 근데 또 이제 또 더 가까운 예로 22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 당시에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과 전쟁이 맞물렸었답니다. 자, 근데 23년도에
전 세계 종목장에 세게 나왔었고 유럽은 신고가를 가기 시작했던 원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 만들었을까? 유럽의 재정이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효과가 증시에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돌발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해소되기 위한 정책 효과가 네. 이후에 신고가 이후에 시장 색깔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료를 잠깐만 한번 네, 봐드리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의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좀 반복되는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네. 자, 보시는 것은 파란색이 빅스 지수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 이 바 차트가 1월 수익률입니다. 1개월간의 수익률이에요. 네. 자, 보시면은 이 1개월 수익률이 언제 극대화되냐면은 이 빅스 지수의 고점이 꺾일 때. 그 변동성 지수가 꺾일 꺾일 때 때.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맞습니다. 그 지점에. 근데 요게요 20일 이동 평균입니다. 자, 그러니까 빅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한 10%포인트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무빙 에버리지로 만들면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변동성의 고점이 확인될 때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아지는 구간을 우리는 여러 번 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지난해 4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극에 달한 바로 그 직후를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번에도 네.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다리지 말자. 전쟁의 공포가 언제 끝나는지 알면 그게 바로 증시와의 디커플링 되는 트리거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그러면 지금의 사이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동성의 고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내일 이제 미국과 이란의 재협상에 들어가는데 결과가 나쁘더라도 저는 시장이 과거처럼 한 20%포인트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도 비슷한 변동성 고점에서 한 1개월 이상의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을 끌고 나갈 동력은 무엇인가? 네. 왜냐하면 종전은 아직 안 됐는데 시장은 종전을 반영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빠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뭐 박스권 장세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네. 자, 저는 종전 이후에는 글로벌 인프라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AI 인프라 사이클입니다. 앞으로 이게 지속이 될지 안 될지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데이터 센터의 임대 수익률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B200 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데이터 센터의 H100, 우리 맨 처음에 GPT 3.5 봤을 때 놀랐었던 그 H100 시리즈의 임대료도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전에 뭐 사실 뭐 지금 레거시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옛날 AI 칩도 렌트비가 올라가고 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최신이 아니라 구형까지도 수요가 계속 있다. 맞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뭐 삼성그룹사 내의 소프트웨어 이런 집단들도 내가 한 달 학습을 위해서 GPU를 쓸게요라고 예약을 하면은 뭐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칩이 H10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퍼스케일러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제발 우리 반도체를 우리 이제 GPU를 돌릴 수 있게 해줘, 데이터 센터 좀 줘 하는 공급 쇼티지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미국에서는 AI 컴퓨팅 파워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칩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력이라든지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중동에서도 종전 이후에 재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번 재건 수요는 조금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자, 각각의 국가의 약간 니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자, 걸프 국가 전반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왜 당했는가? 이거는 유럽의 러우 전쟁 트리거랑 되게 비슷한데 이제까지 모든 전쟁은 한쪽이 방심해서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걸프 국가 대부분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키우려고 했는데 당장 국방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부 다 공허한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은 걸프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방산 물자 재건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저는 서프라이즈하게 호르무즈 협의 다치지 않았습니까? 호위함 발주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란에서의 재건 수요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과연 어떤 투자를 할까? 저는 이것도 2022년도에 유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땠죠? 22년도 초에 유럽에 전쟁이 났죠.
러우 러우 전쟁이 전쟁. 2월에 똑같이 났습니다. 와, 오래됐네요. 벌써 4년 넘은 거죠? 그렇죠. 4년 정도 된 거죠. 와,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천연가스를 아예 러시아에서 잠궈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 8월 정도에는 아예 폭파시켜 버렸어요. 음, 자,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천연가스가 급등했고 소비는 침체가 왔습니다. 그때 유럽이 뭘 했냐면 유럽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많이 시작됐던 게 그때 경제 지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소비는 침체됐는데 인프라 투자, 고정자산 투자는 유지 내지는 증가까지 됐었어요. 근데 그 항목들이 대부분 에너지였었던 거죠. 아, 자, 그러다 보니까 ESS 투자, 그 다음에 풍력,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야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똑같은 위기를 26년도에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와 일본이 하반기에 할 정책은 사실 저는 좀 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뭐 자립. 에너지 자립이죠. 근데 자, 이미 시장은 좀 예, 움직였고, 맞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네. 저는 꽤 오버슈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022년도에 없었고 26년도에 있는 것은 바로 AI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2년도에는 그냥 우리만 쓰면 되는 거였는데 26년도에는 그 나라마다 전부 다 AI 컴퓨팅 파워를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전력을 추가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드 ESS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발전 그 바로 옆에다가 ESS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바로 사용하게 하는 자, 이런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었던 배터리의 목적성도 2차 전지가 큰 줄 알았는데 그 전기차가 큰 줄 알았는데 ESS와 같은 저장 장치가 훨씬 더 수요가 높겠구나. 3원계 배터리가 많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LFP가 훨씬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실제 이런 색깔의 변화가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23년도에 우리 2차 전지 랠리는 소재 랠리였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셀 랠리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3원계 배터리에서 LFP로 넘어가는 요거에 누가 더 큰 수혜를 받는가 하면은 셀 업체들이 먼저 받거든요. 왜냐면 지금 소재들은 다 3원계 배터리 소재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22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유럽에서의 정책 우리나라도 똑같이 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3월에 이 풍력 발전에 대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정책이 이미 나왔고요. 4월에 에너지를 100기가와트 정도를 추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자라고 하는 발표도 바로 지난주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대전략을 다시 짜는 발표가 6월에 있어요. KGX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이나 뒤에 또 기억을 하면은 요때가 바로 에너지 인프라 사이클의 한 중간이었었다라고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그리고 2차 전지, 태양광이나 전력기기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이런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가 호조를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말씀 중에 힌트가 그냥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목하고 계신 어떤 섹터, 네. 분야가 다 나왔는데, 맞아요. 일단 인프라 투자니까 원전, 2차 전지, 전력기기. 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ESS, 풍력, 태양광.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쪽을 네. 다 봐야 되는 거고, 네. 거기다가 방산, 네, 물자, 그렇습니다. 이런 쪽도 이제 봐야 되는 예. 거고, 재건 쪽 있을 거고, 호위함 수주니까 뭐 조선 봐야 되는 조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굴삭기, 굴삭기. 예,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 또 굴삭기는 재밌는 게요. 예전에는 미국의 수주가 많은 회사, 인도에서 수주가 많은 회사, 또는 중국 내지는 소형 굴삭기와 대형 굴삭기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합쳐버려가지고 한 회사가 거의 뭐 중대형이나 국가 구분 없이 두루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삭기 쪽도 네. 또 호재가 있을 수 있고, 완전히 잘 들어보면 다 나와요. 차장님의 네. 말씀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근데 지금 우리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다음은 7천인가? 막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물론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이 더 설레발인가? 우리끼리 너무 흥분하나?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외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힘을 네. 실어주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8천으로 네. 네. 우리도 지금 7천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요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먼저 8천으로 상향을 했고 JP모건 쪽에서도 8,500까지도 거기는 네. 좀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본 게
밸류가 여전히 인상적이다. 밸류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음. 부분 플러스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환원 확대 이런 정책적인 측면도 아직까지도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까지도 보더라고요. 정책적인 건 또 아직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은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세 가지가 좀 맞물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네. 번째가 바로 EPS, EPS. 이익인데 이 이익의 상당 부분의 기여, 아니 거의 다는 반도체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제가 자주 이게 극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반도체 두 개 기업이 500조 벌고 영업이익으로 나머지가 200조를 나눠서 번다. 음. 전체 합산이 이 정도로 반도체가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2사의 밸류에이션이 4배, 5배 PER 기준으로 되는데 원래 이 반도체에 엄청난 증익이 있기 전까지 한국 시장에서의 저점은 PER 8배 그리고 고점은 15배였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15배 찍고 내려오고 주가가 많이 빠져서 8배 이하에서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왔는데 돈을 너무 많이 빨리 벌어서 8배가 아닌 그 밑에서 지금 주가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참 네. 신기한 예.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네. 일단 EPS에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자,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유튜브에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사이클이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AI가 만들어낸 경제 사이클을 처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이클이 아닌 AI가 유발하는 경제 사이클을 처음 보는 거라서 우리는 속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과거에도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길게 간 적은 가파르게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반도체 스팟 가격이 올라갔을 때요. 대부분 상반기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유례 없이 하반기에 다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AI가 만든 경제 사이클이 이번에 처음 반영이 되는 거라서 섣부르게 끝을 보기보다는 그냥 밸류에이션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어쩌면은 사이클의 진폭이 우리가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잔잔하게 올 가능성도 높다. 아. 예, 이유는 결국에 그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 아침에 투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이런 거 있어요. 롤스로이스 자동차들 보면 5억에서 한 8억 정도 합니다. 비싸네요. 그렇죠. 공산품이죠. 공산품 자동차는. 자, 그런데 롤스 자동차가 20억, 30억 이렇게 팔렸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차예요. 근데 왜? 그거는 뭐냐면 뭐 카니에 웨스트라든지 아니면 아. 비욘세 같은 사람이 나만을 위한 차를 만들어줘라고 해서 비스포크화된 차일 때 20억, 3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왜 부가티라는 차 네네네.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그게 그냥 누구에게든 다 비스포크로 파는 차인데요. 그게 바로 2, 30억인 거죠. 즉 우리가 이제까지 AI 전에 알던 반도체 시장은 공산품 반도체였었고요. 지금 HBM이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것, 구글이 가져가는 것이 달라요. HBM이라는 단어가 똑같고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비스포크 제품입니다. 그 고객에게 맞춰준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그 맞춤이 상당히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고 맞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이게 디램만 그런데 낸드도 HBF로 생각보다 싼 원래는 3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최근에 CT 컨퍼런스 보면은 연말 내년 초까지를 얘기하거든요. 그거 우리가 솔직히 얼마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어렵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컨트랙트를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끝을 논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보가 완벽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섣부르게 끝이 어느쯤이다라고 짚기보다는 그냥 밸류에이션이 보는 것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익의 질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들도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파라미터당 토큰의 수가 효율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메모리 얼마 안 남았다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AI가 추론 시대가 되면서 이 AI 진짜 좋구나라고 하는 그 핵심 변수. 결국엔 머리가 좋은 AI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 사람이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어떨 때 머리 좋다, 머리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는지 기억 잘할 때? 맞습니다. 어. 똑같아요 AI도. 그러니까 추론도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 외에 기억을 저장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해 연말부터 달라지고 있는 AI 소프트웨어의 변화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실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너무나 자유도가 높고
너무나 이제 머리가 좋아져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를 이제 이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건건히 하는 게 아니라 다 넣어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AI가 너무 머리가 좋아지면 막 이렇게 갈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멋대로. 답변 때까지 네네. 답변 때까지 막 이것도 아. 보고 저것도 보고 할 건데 그렇죠.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로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라지겠죠, 가는 데까지. 더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더 효율적이고 근데 이것조차도 기억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추론 시대의 AI에서도 메모리는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졌지 덜 중요해지는 사이클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예전과 같으면 하이닉스가 혼자 다 HBM을 납품을 했었는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각자 좀 논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결론적으로 많이 돌아왔지만 EPS는 EPS가 상당히 견고하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점 이게 바로 이제 DPS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근데 그게 바로 정책에 대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자 이번에는요. 정부에서는 주식의 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주주도 주식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당 가치를 높인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실제 연기금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증시를 계속 여러 가지 팩터로 비교를 해보니까 네. 딱 하나의 변수. 주식 수가 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패턴. 주식 수가 늘지 않으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패턴.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다라고 자본시장 선진화 그때 그 발표 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정부의 지금 정책이 그와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적 분할 금지. 그리고 분리상장 금지. 주식 수를 상장해 있는 친구가 더 늘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쪼개기 하지 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네. 지금 이 상장된 주식의 주식 수도 줄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서요. 그러면 지수 인덱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주주도 주식 수를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50억까지 30% 그리고 50억부터는 35%의 배당 소득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봉이 50억이다. 이러면은 연봉으로 받는 것보다 배당으로 받는 게 세율이 훨씬 더 페이버가 있습니다. 거의 10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당을 좀 더 많이 받고자 하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전자와 하이닉스인 거죠.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갔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SK는 중간 지주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아주 역설적으로도 SK 지주나 SK 스퀘어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힌트가 또 되네요. 예, 그래서 SK 지주 같은 경우에는 27년까지 이미 20% 소각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께 많은 배당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저는 상당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전자와 닉스가 우리나라의 역대급 돈을 벌어주는 사이클이고 그리고 이번의 과거와 다른 점은 많은 돈이 배당으로 상당히 환원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리상장을 통해서 주식 수가 희석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조심스럽게 7,000선, 뭐 8,000선, 8,500도 보고 있습니다만 네네. 저는 이번 사이클은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전쟁이 하나에 네,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전쟁이 아니었어도 많이 올라온 어떤 지수대에서 뭐가 나왔어도 조정의 빌미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전쟁이었을 뿐이었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EPS 이익도 좋아지고 정책적인 기대감도 살아있고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그걸 좀 더 빨리 반영한 감도 언제나 주식시장은 빠르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는지를 지금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네. 우리나라가 이제 4천에서 5천, 네. 5천에서 6천 가는 상황에서 6천선에서 오버슈팅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요 오버슈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 7월에 4천선 도달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횡보했었고요.
11월에 또 5천선 도달한 다음에는 또 한 달의 횡보 이후에 정상적으로 좀 이제 네. 이격 없이 갔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항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모가 생겨서 그쵸. 6천선까지 한꺼번에 내달린 게 이제 올해였었어요. 네네네. 사실 그거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좀 조정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다들 전쟁 일어나기 전에도 네, 속도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다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그거는 예. 사실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란 전쟁이 우리 증시의 건전도를 높이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앞에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증시는 올라왔으니 뭔가 전쟁이 전보다 일단 더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 더 올라가는 배경이 네. 되겠죠. 저는 그래서 한 가지의 아이디어를 좀 드리는 것이 이란 전쟁 끝난 이후에는 이란산 원유가 해제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미 제재는 해제가 됐어요. 네. 종전이 되면은 이제 이란산 원유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의 진행을 통해서 네. 뭐 경제적인 어떤 제재가 좀 완화되는 과정에서 이럴 수 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원유 가격이 지금 단기는 좀 많이 올랐지만 네. 실제로는 더 과거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실제 2022년도에 러우 전쟁 전의 유가와 1년 뒤에 유가는 전쟁 전보다 더 빠졌었어요. 자, 그러니까 23년도에 굉장히 큰 유동성 장세가 나왔었고요. 실제 저는 이번에도 유가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전망을 높이는가를 되게 봤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조차도 실제 유가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니까 유가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하지 않겠다, 좀 밀어두겠다, 뭐 이렇게 좀 발언을 한 것도 상당히 제가 말씀드렸던 향후에 유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란산 원유는 바로 돌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베네수엘라도 언젠가 생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실제 글로벌리 돌아다닐 수 있는 원유의 전체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AI와 또 싸진 에너지 가격으로 골디락스를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네네네. 정도는 제가 약간 상상의 가능성을. 여유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종전을 담보로 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한 일단 국방 재정 투자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한 달 더 쓰면 최근에 라인 메탈 CEO가 얘기한 것처럼 재고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토킹을 해야 돼. 뭐 전쟁이 있든 없든 네. 리스토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정 투자도 늘 것이고 금융 여건도 생각보다 완화가 될 것이고 에너지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뭐 다른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인프라 사이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증시는 전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실적에 따라서라도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경제 얘기, 산업의 얘기를 넘어서 실제 주식의 전략으로 좀 이어지는 네네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좋아요. 지금부터 반도체만 보는 사이클은 저는 끝났다. 아, 예, 그러면 그게 뭔 기준으로 그러느냐인 거죠. 자료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가가 오르고 떨어져서 생긴 밸류에이션 상하단이 아닌 돈을 너무 많이 빨리 벌어서 생기는 밸류에이션 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좋은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25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상 전자닉스에 뭐랄까 덮어놓고 전자닉스만 사는, 그리고 실제 많은 펀드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거의 전자닉스의 비율을 한 40% 가까이 채우고 있는 이런. 사실 그렇게 해도 돈을 버는 거죠. 맞아요. 엄청 번 거죠. 그러니까 네. 시장이 잘 몰라서 그냥 시장 복제해 하는 펀드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네.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메모리 스팟 가격 DDR5의 가격이고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전 분기 대비, 직전 분기 대비 가격의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이제 슬슬 마이너스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 차트가 전 분기 대비 가격의 증감률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요 정도 가격의 QOQ 기준의 가격 증감률이 보이는 사이클이 됐고,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좀 반듯하게 누워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다. 이거는 반도체를 팔아서 다른 주식을 가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근데 전 분기만 마이너스고 전년 대비로는 플러스다 하면은 반도체의 몰빵은 아니고 다른 주식들로 이제 견눈질을 해도 될 만한 사이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은 속도가
네. 슬로우해지는 약간의 사인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제 반도체 실적이 네. 지난해 8월 전까지는요. 전자닉스 50조였어요. 영업이익 컨센이 26년도에. 근데 지금 둘이 합산으로 500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곱하기 4가 돼 버린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실적은 어떤 애널리스트라도 추격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실제 산업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내 숫자가 따라가는 속도가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2분기, 3분기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비트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자닉스의 실적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알 거는 같아. 그리고 각 펀드에서 많이 담고도 있어. 자, 요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지난 우리가 6개월간 엔비디아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실적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박스였잖아요. 왜냐면 다 알았기 때문이죠. 박스권이. 아니면 내 기대가 그 네. 이상이었거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2분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깜짝 놀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나를 놀래킬 수 있는 다른 섹터에 우리가 자원 배분을 할 텐데 그 자산 배분에는 그때부터는 인프라 사이클이 가장 중요한 테마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호가 저는 최근에 건설주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건설주가 올라가는 것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원전이라고 하는 좋은 테마도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영업이익률 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건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게 영업이익률의 레벨이 많이 달라요. 토목공사와 재건축은 한 영업이익률 차이가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것은 해외의 원전이든 아니면 원전 해체든 아니면은 종전이든 이런 테마가 먼저 건설주가 쉬우니까 베팅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이어받을 새로운 테마들과 산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굴삭기, 2차 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력기기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사실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쟁이 갑자기 중간에 껴서 산업의 성장을 잠깐 막았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 막았었던 거? 예. 전쟁이 껴서? 전쟁 때문에 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갑자기 그 일시정지 버튼이 눌렸던 게 있어요. 맞추고 싶다. 뭘까요? 뭐예요? 관광입니다. 예. 그래요. 네. 그 사실 관광의 함수는 환율이에요. 가장 큰 상관관계는 환율이 높으면 3개월 뒤에 관광객 수가 많이 늡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외교죠. 지금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지 않고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중국이 한한령 우리 나오기 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50%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30%대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유가가 이래버리는 바람에 제트기 수요의 부족도 있는 바람에 사실은 관광객 수가 올라가다가 사실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조금 꺾였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중동 사람들도 지금 여행 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저는 아주 좋아지는 사이클이 잠깐 일시정지인데 전쟁이 끝나면 그대로 다시 재생 버튼이 눌려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네, 환율은 이미 한번 높았고 그 뒤에 3개월은 관광객이 많이 늘 것이며 중일 관계는 여전히 부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나라의 크루즈 입항 건수도 전년 대비 50%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행기로도 오고 그 다음에 배로도 오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도 이거는 맞추고 싶다. 예, 네. 저는 항상 쇼티지에 흥분하거든요. 뭔가 부족한 거. 예, 네. 이제까지 쇼티지가 생각도 안 해본 쪽이 쇼티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삼성급 이상의 호텔입니다. 아. 호텔이 쉽게 늘기가 어려워요. 뒤에 뭐 있죠. 뒤에 있지만 예, 우리나라가 건물. 예. 호텔이 많은 곳이 생각보다 없어요. 홍대 정도가 많거든요. 숙박시설, 네. 호텔이 없다, 그쵸.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면 늘수록 네. 삼성급 이상의 좋은 호텔들을 잡고 자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호텔은 쉽게 공급을 당장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호텔의 쇼티지가 조금 기대하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이벤트죠. 호텔신라의 자사주 200억을 이부진 사장이 생애 처음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호텔신라 주식 한 주에 만약에 지금 사면 매입 단가는 이부진 사장보다 한 20%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부진 사장이 생애 처음 산 자기 주식
가격 대비 20%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되게 매력적인 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담을 게 많네요. 아, 네. 힌트 주신 게 많아서. 그러면 반도체를 놓자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좀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비중이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요거를 조금 줄이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갖자 지금 요런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측면이신 지난 거죠? 네. 엔비디아의 6개월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6개월을 좀 되새겨보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보다 주가가 빠지거나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가격이 빠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생각을 해요. 여전히 너무나 매력적인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당까지 가면은 저는 이 끝단은 사실 28년도 3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만 가져갈 것이냐, 반도체 외에 한번 포트폴리오 분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 분산을 한번 해봐도 우리가 반도체 떠난 자금이 반도체보다 조금은 더 업사이드를 높일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는 그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전 되게 조심스럽게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한국의 뭐 SDS 같은 이렇게 한국의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업을 특히나 하는 이런 기업들은 굉장한 퍼포먼스를 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데이터 센터의 임대료는 예전에 레거시 제품도 구형 제품도 너무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 메모리 네.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확산, 그리고 혹시라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나는 걱정이 되는 시기는 한 9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아직까지도 반도체 가격이 크게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네. 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크게 해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반도체 좋은 거는 당연하고 방산 물자, 조선, 재건수요, 인프라, 특히 네. 에너지 쪽 네. 많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 원전 2차 전지 거기에는 뭐 전력기기, ESS 다 풍력 태양광 들어가 있었고요. 굴삭기, 관광, 네, 호텔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 하면은 오늘 네. 말씀하신 부분 제가 최대한 정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짧게만 케빈 워시 뭐 인사청문회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네. 한동안 뭐 그런 쪽을 약간 좀 시장에서 잊고 있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어떤 금리 인하 혹은 인상 뭐 이런 부분에 시장이 좀 네. 주목하게 될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을까요? 어때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네. 올해는 동결, 네. 내년엔 1회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까지 시장 예측은 별로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변수, 케빈 워시에 대한 변수를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일이죠. 청문회가 있을 텐데 저는 이 사람의 이제까지의 성향상 뭐 금리는 조금 내려주고 달러는 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저는 주식의 초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만 채권보다 다른 원자재보다 나은 것이 주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 케빈 워시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 이 사람이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도 그래서 받는 겁니다. 시장 데이터는 결론적으로 유가가 빠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급격하게 금리 인하 전망도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 이 변수 중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오히려 시장 데이터를 향후 전망을 생각을 해보면 케빈 워시가 적어도 1회 정도는 올해 컨센은 동결이지만 1회 정도 인하해 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하지만 달러를 막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희소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원자재 랠리가 조금 네. 주춤할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몇 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동에서 또 이혁진 차장이 말씀 길게 깊이 있게 들으니까 저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종종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러주시면은 네. 저도 나와서 많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네 NH투자증권 이혁진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혁진 차장님의 인사이트와 함께 했고요. 자,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지다가 또
또 이렇게 회복할 때는 최고점을 또다시 돌파해내는 이런 뭐랄까요. 기분 좋으면서도 혼란스러우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프로 TV에서 반도체 하면 또 김장열 본부장님이시잖아요. 3프로에서 구독자분들의 친구처럼 투자 가이드가 되어주고 계신 김장열 본부장님께서 3프로 구독 서비스를 여러분 앞에 선보였습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부터 김장열 본부장님만의 초격차 인사이트까지 공유를 해주시는 그런 강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수강하고 계시는 박병창 이사님, 이선엽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 장우진 작가님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노이즈는 걷어내고 정말 본질을 보자. 그래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고요. 5분의 투자 시그널이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 또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스팟 시황 분석 강의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도 수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여기까지고요. 뒤이어 이어지는 단독 방송도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또 클로징 벨을 통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